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시즌 두 번째 홀리인사이트 독서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번 두 번째 책은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저희들이 전도자의 관점에서 또 렘넌트 사역자의 관점에서 복음적 재해석, 재적용, 또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포럼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7번에 걸쳐서 첫 번째로 했던 책이 이 가상은 현실이다 라는 책인데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만큼 성큼 가까이 와 있었던가, 솔직히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라는 걸 많이 반성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 집중력이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완전 3단체 세상의 사탄의 문화에 완전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저걸 좀 단면적이지만은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저도 요즘 4차 산업과 관련된 영상들, 또 다큐멘터리, 뉴스를 봐도 2020년도부터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꽤 나옵니다. 막 가상화폐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가상화폐로 전환한다, 막 이런 말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딱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독서 포럼을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은 현실이라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환경을 본 거예요. 이 변화하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환경의 토대를 저희들이 봤다라면, 이 4차 산업 시대의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 상태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문제가 있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은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흔히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담배, 그런 어떤 물질적인 화학적인 중독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간 분류해서 나는 저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이제 도입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12년 가까이 됐죠.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새로운 중독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위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중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룬 책이 바로 이 약 400페이지나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자, 한번 목차를 볼까요? 항상 책을 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차례 목차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프롤로그를 보면은 스티브 잡스는 왜 자녀에게 아이패드를 금지시켰나, 즉 이 아이폰을 만든, 스마트폰을 만든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주의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니라 빌 게이츠도 그랬었고요. 그 외에 이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 IT 기업의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제약합니다. 굉장히 절제 있게 쓰게, 그리고 그걸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반면에 그걸 소비자로만 그냥 써왔던 사람들, 그냥 어플, 재밌네, 좋네, 유용하네, 편리하네 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따먹기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계산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그냥 써왔어요. 그게 10년이 훌쩍 흘러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의 지난 10년을 이 스마트폰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거의 완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거의 애들이 한두 살이 돼도 엄마 아빠들이 하는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고, 2살만 돼도 3살만 돼도 이게 드디어 손가락을 움직일 줄 자기가 알아서 막 찾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우리 몰라요. 그거를 그냥 단지 편리하고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우니까 엄마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쉽게 쥐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기기인데, 그러나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의 발견과 더불어서 새로 오늘 파트 1을 보면요,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재앙이라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까지 우리 류 목사님이나 다락방 안에서나 자주 쓰는 게 재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반 불신자가 이 분석한 사람도 새로운 재앙이 왔다. 도대체 뭐냐?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재앙. 그리고 파트 2, 큰 파트 2를 보면 왜 행위에 중독되는가? 이제 행위 중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파트 2입니다. 그러면서 파트 3를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전문인의 나름의 대안을 이제 새로운 습관과 환경 만들기, 오히려 중독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기, 또 중독의 싹 자르기,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적용해서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파트 3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파트 1과 파트 2가 아니겠냐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뭐 연구를 해본 적도 없어요. 단지 스마트폰이 그냥 은연중에 집중력을 흐리고 ADHA를 만들고 무엇인가 아이들의 예배 드릴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기기에 또 넷플릭스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1시간이고 30분이고 그냥 스마트 기기와 함께 임마누엘 하다가 잠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뇌를 또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몰라요, 사실. 그러나 이 분야를 전문가로서 연구한 사람의 어떤 연구 서적을 저희들이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뇌도 망가지고 무엇인가 황폐해지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와 관계된 일이고요. 우리 자신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우리의 앞으로 차세대 렘넌트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적 좀비로 자라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무기력 속에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무능력하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자, 이래 되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겠죠.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집니다. 시대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암흑기,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났던 7가지 재앙, 또 교회사에 반복되었던 시대마다 반복된 재앙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한 시대에 30년 전에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또 20년 동안 렘넌트 운동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후대들이 완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후대들을 살려내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집중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뭐였죠? 집중시대, 집중훈련. 왜 그렇죠? 우리 이 가상은 현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게 다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예를 들면 카카오톡도 그랬고 또 뭡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랬고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력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 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집중하라. 집중시대. 이렇게 여셨던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 동시대적으로는 류 목사님이 또 이제 또 단어를 바꿔가지고 우리 복음 속으로 인도를 하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으로서 이해를 했지만 오늘날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지난 10년이 완전 분열과 중독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데 우리 후대들의 관심사를 다른 데로 자꾸 분산시켜 놓는 흐트러 놓는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더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중독, 개인 맞춤형 마약, 개인 맞춤형 종교, 개인 맞춤형 접신운동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그 모든 컨텐츠를 실어 나르고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가 접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행위 중독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하고 24시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행위 중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제1, 2, 3, 4, 5 RUTC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제1RUTC가 뭐냐? 바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이 시대에 살려야겠구나. 아, 우리가 정말 복음 집중하자. 파수꾼 운동하자. 후대를 살려자. 이게 모인 거예요. 이게 제1RUTC죠. 제2RUTC는 뭐예요? 7가지 재앙 현장, 사각지대를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이 없어져서 망한 현장들, 복음이 없어져서 황폐해진 현장들, 복음이 없어서 치유가 필요한 현장들. 그게 여러 뭐 다민족, 난민, 뭐 있잖아요. 또 문화 현장, 이런 다양한 뭐 복지 NGO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요. 그게 확대하면 237까지 현장이겠죠. 제3RUTC는 뭐다? 특별히 이 현장을 접근할 때 무슨 전략을 써라? 치유의 전략을 써라. 그리고 100%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의사가 돼야 된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교회는 영적 병원이 돼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실은 병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과거의 어떤 면에서는 중독되는 양상과 또 다른 10년 동안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중독과 그 다음에 분열과 많은 후대들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릴 요소들이 결국 이런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재앙이라고, 이 사람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닌데도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재앙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걸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발판으로 삼아서 전도자의 눈으로, 왜?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재앙을 진짜 막고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집중력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핵심의 결론이 예배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왜 강조하실까요? 결국은 진짜 영적인 분열 시대에 영적인 가장 집중되는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오늘도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를 한번 볼까요? 프롤로그 제목이 스티브 잡스는 왜 자녀에게 아이패드를 금지시켰냐. 자, 2010년 1월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기기는 놀라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최고의 웹 검색 기능을 자랑하는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메일 기능도 환상적입니다. 메시지를 입력할 때 꿈 같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 4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게 아이폰 4부터인데, 아마 아이폰 4를 발표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4를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혁신의 시간표가 왔어요. 자, 뒤이어 잡스는 장장 90분 동안 사진을 보고 음악을 듣고 교육용 앱 아이튠즈 U에서 강의를 듣고 페이스북을 돌아다니고 게임을 하고 수천 가지 앱을 사용하는데 아이패드가 최고인 이유를 설명했다. 잡스는 누구나 아이패드를 하나씩 가져야 한다 믿었다. 단 자녀들만은 절대로 아이패드를 쓰지 못하게 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쓰고 돈은 다 자기가 벌면서 세상의 후대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절제력을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는가? 뭔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 통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2010년 말 잡스는 뉴욕타임즈 기자 닉 빌턴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전혀 쓰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전자기기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빌턴은 다른 테크놀로지 업계 거물들도 자녀에게 비슷한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 자, 여기서 와이어드는 뭐냐면 실리콘밸리 아시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주역들이 모여있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가 뭐냐면 그 지역, 그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제품과 기술력과 사람들을 소개하는 잡지가 와이어드예요. 그러니까 최신의 엘리트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곳이 와이어드입니다. 자, 이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집에 있는 모든 기기의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서 전자기기가 가진 위험성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5 자녀에게 절대 침실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100% 침실에서 기기를,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하고 자죠. 말씀 말고 다른 거. 근데 이 사람 왜 그럴까요? 블로거, 트위터, 미디엄의 창립자 에번 윌리엄스는 트위터의 창립자입니다.
어린 두 자녀에게 책은 수백 권을 사주었지만 아이패드는 사주지 않았다. 애널리틱스를 창립한 레슬리 골드는 주중에는 자녀들이 절대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필요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완화해 주고 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집필하는 동안 잡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월터 아이작스는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식사 시간에도 전부 다 스마트폰 확인하고 있죠. 그 거꾸로 하고 있죠. 그 집 아이들은 거기 기기에 중독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라고 빌턴에게 말했다. 테크놀로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약상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을 따른다. 뭐죠? 자신이 공급하는 중독 물질에 절대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약 공급하는 사람은요, 마약 안 합니다. 마약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공인된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사생활에서는 가장 극심한 테크놀로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대중에게 얼마나 거센 비난을 받을지 상상이 가는가?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보고 닌 절대 목사 되지 마. 넌 절대 예수 믿지 마. 자, 이러면 이거 사기꾼이나 사실은 그랬다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테크놀로지 업계 안팎의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여러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이 자신들은 중독성 강하기로 악명 높은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내게 틀어놓았다. 한 운동 중독 전문 심리학자는 운동을 할 때 착용하면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등을 알려주는 피트니스 스마트워치는 위험하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기기래요. 근데 자기는 절대 사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다. 이 사람이 지금 운동 중독 전문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피트니스 스마트워치를 안 낀대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 중독 클리닉을 설립한 어떤 여성은 출시 후 3년이 안 된 기기는 피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휴대폰 벨 소리는 꺼두고 알림 기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찾기 힘들게 일부러 휴대폰을 아무데나 놔두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친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한 지 두 달 만에 겨우 그녀의 사무실 유선 전화로 통화할 수 있었다. 그녀가 가장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은 미스트로 비디오 그래픽을 소화하기에 컴퓨터 기술이 아직 어설펐던 1993년에 출시되었다. 이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 컴퓨터가 30분마다 다운이 되며 재부팅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스타그램을 창립한 엔지니어 가운데 한 사람인 그레그 호크머스는 자기가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클릭하고 싶은 해시태그가 늘 존재한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생물처럼 스스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다. 수많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페이스북 역시 끊임없이 새 포스팅이 올라온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에피소드가 줄줄이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기본이다. 새로운 친구 찾기 소셜 디스커버리 앱 틴더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옵션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발견한다. 물론 사용자들은 이런 웹사이트와 앱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들을 적당히 자제해가며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다. 디자인 윤리 전문가 트리스턴 해리스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컴퓨터 화면 저편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용자들의 자제력을 허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며 연구하고 일하는 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중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독을 특정한 사람들, 우리가 중독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가진 특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서 약에 취해 널브러진 헤로인 중독자, 줄담배를 피워대는 니코틴 중독자, 처방약을 입에 달고 사는 약 중독자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낙인 찍는다. 언젠가 중독에서 벗어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존재라 여긴다. 그런데 사실 중독은 대개 그런 물질보다는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간파했다.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이패드를 금지시킨 것은 중독 물질과는 다른 온갖 장점을 가진 그 기기의 매력에 아이들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잡스를 비롯한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거부할 수 없도록 고안된 도구가
사용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중독자와 중독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는 명확한 선은 없다. 우리 모두가 특정 기기를 사용하거나 앱을 즐기다가 중독될 수 있다. 둘째, 닉 빌턴 기자가 만난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시대의 환경과 여건, 체험이 중독에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60년대에는 중독될 만한 대상이 몇 가지뿐이었다. 담배, 알코올, 그리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마약이 전부였다. 2010년대에는 중독 대상이 도처에 널려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르노, 이메일, 온라인 쇼핑 등 한도 끝도 없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독 대상 목록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어떤 위력을 지녔는지 이제 겨우 파악하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기기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어설픈 기술들과 견주어 볼 때 오늘날의 기술은 너무나 효율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평가받는다. 예전에 사람들이 지쳐 포기하게 만들었던 음악 다운로드 속도는 1시간에서 단 몇 초로 줄어들었다. 테크놀로지는 편리함과 신속함, 자동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대가 또한 커졌다. 인간은 비용 대비 이익을 반사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행위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100번 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행위라면 반복하지 않기가 힘들다. 특히 그 행위가 뇌 신경에 전곡을 찌르면 더더욱 그렇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기능이 바로 이러한 신경 자극을 유발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수천 명의 특친이 공유하는 트위터 글도 마찬가지다. IT 기술, 게임, 쌍방향 체험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전문가들은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행태를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천 번의 실험을 함으로써 어떤 면이 먹혀들고 어떤 면이 먹혀들지 않는지, 몰입을 극대화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색깔을 배경에 깔고 어떤 글자체를 쓰며 어떤 음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낸다. 이처럼 어떤 체험이 진화를 거듭하면 거부하기 힘든 막강한 무기가 된다. 페이스북은 처음 선보인 2004년만 해도 재미난 체험이었지만 2016년에는 중독성 강한 체험으로 변했다. 중독 행위는 오랜 세월 존재해왔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훨씬 거부하기 힘들어지고 한층 보편화되는 더욱 대세가 되었다. 이 새로운 중독은 화학물질을 몸에 직접 흡입하거나 주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매혹적이고 잘 설계되어서 중독물질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도박이나 운동처럼 오래된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비교적 새로 출현한 것도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거부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 목표 설정이 초래할 결함은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얻는 이로움에만 집중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 대체로 인간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능한 적게 소비하는 쪽을 선호한다. 성실하고 바람직하고 건전한 태도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본능을 통제하는 목표 설정이 동기를 부여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는 목표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제동을 거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만 것이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임상 심리학자를 만나보았다. 한 임상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적어도 한 가지 행위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도박, 쇼핑, 소셜미디어 등 온갖 것에 중독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 중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고 말했다. 빼어난 미모에 아주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 환자가 있는데 석사학위 2개를 소지한 교사죠. 그런데 온라인 쇼핑에 중독되어 8만 달러의 빚더미에 앉았는데 용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행위 중독은 약물 중독보다 훨씬 감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몇 년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약, 알코올, 이런 중독은 빨리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위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저 사람 치유대 대상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행위 중독은 개인의 은밀한 혼자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뇌가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무엇인가에 집착과 중독되어 가서 결국은 영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상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겉보기와 달리 중독으로 남몰래 고통받는 이들이 흔하다. 이 환자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또 다른 환자는 페이스북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다. 그녀는 매우 고통스럽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몇 년 동안 온라인으로 스토킹했다. 자, 이런 양상들. 페이스북 때문에 인간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기가 훨씬 힘들죠 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수백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는 남자 환자도 있었다. 그는 휴가 중에도 느긋하게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죠.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에 못 견디는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해 하니까요. 보건산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심각한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음란물 중독도 마찬가지고 각종 컨텐츠들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진짜 희한한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자극적인 것에 이제 익숙해지죠. 그러면 덜 자극적인 것에는 이게 굉장히 집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영적인 거나 말씀은요 절대로 점점 멀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임상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담할 때 흔히 유념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다툰 사연을 5분에서 10분간 듣는데 그때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중 뭐로 다퉜는지 아니면 직접 마주보고 싸웠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10중 8구 문자나 소셜미디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얘기만 들으면 마치 직접 만나서 다툰 듯이 들려요. 그래서 늘 멈칫하며 이 사람은 소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독 행위와 관계 단절이 난무하는 거죠. 이 책은 이러한 중독 행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한다. 그런 행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누가 그것을 조장하는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중독 유발에 이용된 과학 지식을 활용해 위험한 중독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줄 보면 테크놀로지 덕분에 우리 사이에 놓인 물리적 거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 타임에 기고난 글에서 프리랜스 기자이자 작가인 존 패트릭 풀러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린 사연을 털어놓았다. 플레이메이트 에린이 내게 쏜 축소 광선을 맞자 갑자기 장난감들이 모두 엄청나게 커 보였을 뿐 아니라 에린의 아바타도 엄청난 거인처럼 보였다. 헤드폰으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역시 굵고 느린 톤으로 변했다. 한순간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거인과 다정하게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었다. 어린 내 아들이 꼭 이럴 거란 깊은 깨달음에 헤드폰을 낀 채 울기 시작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앞으로 아들과 더 잘 지내도록 관계를 변화시켜줄 계기라 되리라 생각했다. 플레이메이트 거인 앞에서 나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너무나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아빠가 지금 VR 가상현실 이제 지금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자극이 됐든지 자기가 감동을 지금 받아버린 거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속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고 그 속에서 뭔가 위안을 받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점점 그럴 사람 많아지는 거야. 왜? 애든 어른이나 흑암운동 공헌하는 상태가 있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만족이 없으면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어딘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다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군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나 생생한 가상현실로 나타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앞에 읽었던 책에 나오지만 한 번씩 가상현실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 머무르고 싶은 중독에 빠져 있어서 가끔씩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이제 거꾸로 되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테크놀로지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중의 대량 소비를 유도하려고 그것을 마구 휘둘러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독성 강하게 이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또 많은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죠. 앱과 플랫폼은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고 담배처럼 중독을 유발할 목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테크놀로지는 중독을 유발하는 쪽으로 훨씬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있고 그리고 4단 또 3단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중독을 유발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가상현실 체험을 극찬한 플럼도 거기에 완전히 낚였다라고 말했다. 가상현실과 같은 몰입 기술은 풍부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남용되기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과 현실에서는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유발해주는 현실이 많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 됩니다. 그냥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해왔던 시대에서 이제는 혼자만의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가상현실 속에서 풍부한 감정을 유발하는 그 프로그램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자,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장차 바람직하게 사용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지만 말이다. 약물 중독과 행위 중독은 여러모로 매우 비슷하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뇌의 똑같은 부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정신적 자극, 효용성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똑같이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이든 행위 중독이든 간에 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에 보면 행위 중독에 관여하는 요소는 모두 6가지다. 첫째,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목표. 둘째, 뿌리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긍정적인 피드백. 세 번째,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더 어려지는 과제. 다섯 번째, 해소하고 싶지만 풀리지 않는 미결 상태. 여섯째, 강한 인간관계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오늘날 행위 중독은 적어도 이 6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어떤 사진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사진을 무시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사용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한 사진을 끊임없이 올리고 자기 친구들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기 위해 수시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한다. 게이머들은 특정한 게임을 며칠씩 계속하는데 미션을 완수할수록 독려받고 다른 게이머들과 하나로 묶어주는 강한 유대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독성 있는 체험들과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을까? 중독에서 벗어난 알코올 중독자 수백만 명은 아예 술집에 얼씬도 하지 않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이메일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요게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중독자들은 환경적으로 완전 바꿀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한데 인터넷이나 이런 행위 중독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메일 안 쓸 수도 없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쓸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환경적으로는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활용해야 될까?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현 시대에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필요한 영적 집중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랩런트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메일 주소 없이는 여행 비자를 발급받거나 구직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장 업무를 처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중독성 있는 테크놀로지는 중독성 있는 약물과 달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안은 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일부에만 중독성이 있는 체험을 허용하고 건전한 행위를 유발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행위 중독이 작동하는 방식을 터득하면 그러한 행위가 야기하는 해악을 완화하거나 오히려 유익한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원리를 학습에 적용할 수 있고 운동에 중독되어 목표 달성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사실 자, 행위 중독의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독이 해로운 것은 일과 놀이, 기본적인 건강, 다양한 사회적 교류 등 다른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뭐죠? 예배가 안 된다는 것. 결국은 영적 상태가 안 된다는 것.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영혼 사랑이 안 된다는 것. 요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한 수겠죠? 다행히 행위 중독과 인간의 관계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웨어러블 기기, 소셜미디어, 주문형 시청 등이 보편화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균형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이 일에서 핵심은 행위 중독이 이토록 만연하게 된 이유, 그것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방법을 이해하고 해로운 중독을 퇴치하는 동시에 그것을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챕터 1, 2, 3를 지금 요 한 문장 안에 핵심적으로 지금 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파트 1.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재앙을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확인합시다. 자, 챕터 1 행위 중독 전성 시대.
자, 행위 중독의 원흉들을 볼 텐데요. 두 번째 문단 6번째 줄 보면요. 그 쌍따옴 표현이 있죠. 홀씨는 모먼트 앱은 사용자가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걸 때는 사용시간 집계를 멈추었다가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 검색을 하면 다시 집계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다. 홀씨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하루 1시간 15분이었는데 꽤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그의 몇몇 친구들도 비슷한 걱정을 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휴대폰에 시간을 빼앗기는지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홀씨는 모먼트 앱을 공유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루 사용시간을 물어보면 거의 하나같이 실제보다 50% 낮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2배라는 거예요. 실제 사용시간이. 그래서 모먼트 앱을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모먼트를 내려받았다. 기껏해야 하루 1시간쯤 휴대폰을 사용하고 10번 정도 들여다본다 생각했다. 너무 자주 보는 듯해 머쓱했지만 얼추 맞을 거라 예상했다. 한 달 뒤 모먼트를 확인하니 하루 평균 3시간 40번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깜짝 놀랐다. 몇 시간씩 게임이나 웹 검색을 하지 않는데도 일주일에 20시간이나 쓰고 있었다. 나는 홀씨에게 나 같은 결과가 흔한지 물어보았다. 그럼요. 수천 명이 우리 앱을 이용하는데 휴대폰 사용 통계를 보면 하루에 평균 3시간 가까이 쓰고 39번 집어들죠 라고 답했다. 홀씨는 애초에 앱을 내려받아 사용시간을 살펴볼 만큼 자기 행위를 의식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을 다운받는 것 자체가 의식이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양호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아이들을, 보통 사람들은 훨씬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시간 확인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대부분은 이들 매일 3시간 이상 휴대폰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 문단에 보면 그 3줄 내려서 다음 문단이죠. 대부분은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한 사람도 많았다. 소수만 사용시간이 긴 게 아니었다. 1시간 이하가 바람직한 1일 휴대폰 사용시간이라고 할 때 홀씨의 앱 사용자 중 88%가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 4분의 1을 휴대폰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수면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일상 행위보다 긴 오랜 시간이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고 웹 검색을 하고 기사를 읽고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등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은 매달 거의 100시간에 달했다. 평생으로 치면 평균 11년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호한 정도지.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보다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15년에서 20년을 스마트폰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면 그 스마트폰 무조건 쓰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와 관계된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데 쓰는 시간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과 아닌 황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쇼핑하고 아니면 육신적인 걸 위해서 탐닉하고 이런 쪽으로 쓴다면은 사단의 많은 공격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노모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모바일 결핍 공포증의 줄임말이에요. 노모바일 포비아. 그래서 노모포비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어디 가도 휴대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가는 거.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 휴대폰 놓고 다시 돌아가서 꼭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상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해를 끼친다. 2013년 두 심리학자가 낯선 사람들을 짝지어 작은 방에 들여보낸 뒤 대화를 하라고 주문했다. 실험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지난달에 겪은 재미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대화 주제를 정해주었다. 스마트폰을 근처에 둔 채 대화하는 쌍도 있었고 스마트폰 대신 공책을 이용하는 쌍도 있었다. 모두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스마트폰을 의식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과 유대감을 맺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과 형성한 관계의 질이 낮으며 상대방에게 공감과 신뢰가 덜 간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관계 형성에 지장을 주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상대 너머의 세상을 자꾸 상기시켜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 실험을 수행한 연구자들은 휴대폰을 아예 치워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만이 유일한 원흉이 아니다. 베넷 포디는 지금까지 수천 가지 비디오 게임을 했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관심사가 다양한 뛰어난 지성인인 포디는 게임 디자이너이자 뉴욕대학교 게임센터 교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고 자란 그는 멜버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며 컷 카피라는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다. 이 밴드가 발표한 여러 곡은 오스트레일리아 싱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음악상을 잇따라 수여상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를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윤리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포디는 흔히 머리 글자만 따 와우라고 불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에 무한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지만 직접 게임을 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임은 다 시도해보는 게 내 일이지만 와우만은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압니다. 아마 그 게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와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체험 행위 중 하나일지 모른다.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화면 속에 종횡무진 누비면서 괴물과 싸우고 모험을 하고 다른 게이머들과 교감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다. 와우에 참여하는 게이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인정했다.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게임은 출시된 지 10년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100억 달러면은 50조네요. 50조를 이 게임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가입자는 1억 명에 달했다. 나라로 치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나라다. 와우 게이머들이 선택한 아바타는 아제로스라는 가상세계에서 게이머를 대신해 모험을 한다. 여러 게이머들이 합심해 길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일종의 아바타 연합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게임의 중독성이 더해진다. 코펜하겐, 도쿄, 뭄바이에 사는 자기 길드원 3명이 자기만 빼놓고 대장정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하는 게임에서 같이 집단으로 팀 플레이로 하는 게 이게 왜 무섭냐면 제가 그 중독 빠진 아이 우리 신학생이 지금은 신학생인데 이 친구가 대학 때 게임 중독에 대해서 몇 천만 원을 날린 이제 이 경험이 있는 아이예요. 현질을 한 거예요. 아이템을 살기 위해서. 근데 이유가 뭐다? 전에는 혼자 게임을 하면 그래도 벗어나기가 쉬웠는데 이런 식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연락이 오는 거야. 게임하자. 몇 시에 접속해라. 이러면 이걸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연대감이라는 거. 그 술 친구는 술 친구가 있고 게임 친구는 게임 친구가 있고 이게 연대감 속에서 사회성 이런 또 다른 그들만의 사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4D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가 게임에 대단한 열정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게임이 세상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의 몇 달 또는 몇 년을 게임에 바치게 될까봐 두려워 아제로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 옆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인터넷 중독자 대부분이 섹스 중독증까지 걸려 있어. 남녀 공동 주거 형태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었다. 이제 컴퓨터는 예전과 달리 와우와 같은 정교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대한 메모리 용량을 갖추었으며 게임 또한 20세기에 출시된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몰입도가 높고 정교해졌다. 오늘날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교감하게 해주는 탓에 중독성도 더 강해진다.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식마저 바꾸고 놓았다. 15년 전에 나는 가민 운동용 스마트워치 초기 모델을 구입했는데 손목 시계와 손목 웨이트 중간쯤 되는 큼지막한 직사각형 기기였다. 무게가 만만치 않아 다른 손에 물병을 들어 양쪽 균형을 맞춰야 했다. 또 배터리 수명이 짧고 툭하면 GPS 신호를 놓쳐 장거리를 달리는데 무용지물이었다. 요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히 포착해내는 훨씬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다. 경이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집착을 부르기 십상이다. 운동 중독은 정신과 전문 분야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이르렀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운동하거나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상기하기 마련이다.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도 높게 오랫동안 운동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지난주에 1만 보가 목표였다면 이번 주에는 1만 1000보를 걸어야 직성이 풀린다. 다음 주에는 1만 2000보, 그 다음에는 1만 4000보로 목표치가 올라간다. 이 추세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절과 부상 위험을 무릅쓴 채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기를 쓴다. 몇 달 전 강도가 훨씬 약한 운동에서 느낀 엔도르핀의 벅찬 희열을 똑같이 느끼려면 갈수록 더 높은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게임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이런 운동이든 간에 내가 어떤 공허함
공허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허함을 잊고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산적인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하는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게 복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운동을 할 때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겠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좀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에서 운동을 하면 집착에 빠져들지 않는데, 근데 내가 이만큼 운동하는데 희열을 느껴. 그 희열에 집착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더 큰 희열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는 운동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표가 돼요.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어디에 집착을 한다, 내가 반복을 한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한다 했을 때 그것이 내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끌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온 발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죠. 공허함,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선함과 새로움을 자꾸 추구하기 위해서 쇼핑도 계속 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걸 사야 돼. 근데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알아봐야겠어 하면서 우리가 쇼핑을 하는 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공허한 마음에 뭔가 자꾸 헤집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세계에 작동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상에 깊이 파고든 테크놀로지는 쇼핑과 일, 포르노에서도 헤어나기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옛날에는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쇼핑을 하거나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온라인 쇼핑을 하고 또 직장과 연결될 수 있다. 그 일 중독도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 중독도 밤새도록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판 내에서 플레이보이를 슬쩍하는 시절도 사라졌다. 이제는 와이파이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삶은 더 나아가기 없이 편리해졌지만 편리함 뒤에는 무기가 되어버린 강력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 두 번째 보면 해로워야 중독이다. 최초로 행위 중독 진단을 받은 이들은 생후 2달밖에 안 된 아기들이었다. 1968년 12월 초 인간의 시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41명이 뉴욕시에서 열린 신경정신장애 연구학회 연례 회의에서 만났다. 인간의 시각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석학들이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 회의에서 케이건은 유아들의 시각적 주의 집중에 대해 논했다. 그 생후 2달 된 신생아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과 무시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성장 중인 신생아의 뇌는 수없이 많은 시각 정보에 융단 폭격을 받는데도 유아는 특정 이미지에는 집중하고 나머지에는 무시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케이건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윤곽을 뚜렷하고 움직이는 대상에 끌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대롱거리는 나무 블록을 보여주면 아기들은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케이건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윤곽과 움직임의 행위 중독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최초의 행위 중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신생아를 행위 중독자로 단정하는 것은 억지스러울지 모른다. 아기들이 시선을 떼지 못했다는 세이건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중독은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르다. 행위 중독은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쉬는 등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본능 이상의 무엇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늘날의 정의에서 중독은 긍정적으로 나쁜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다. 어떤 행위가 주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때만 그 행위는 중독성이 있다. 숨쉬기와 나무블록 응시하기는 중독 행위가 아니다. 둘 다 거부하기 힘들지만 해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독은 해롭고 떨쳐버리기 힘든 경험에 대한 깊은 애착이다. 특정한 물질을 먹고 마시고 주입하고 피우는 것은 행위 중독과 아무 관련이 없다. 행위 중독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욕구를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한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를 거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강박사고와 강박행위는 행위 중독과 아주 가까운 사촌이다. 강박사고는 특정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강박행위는 특정한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중독과 강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독은 즉각적 보상과 또는 긍정적 강화를 약속한다. 반면에 강박은 고통 회피, 부정적 강화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통 회피를 약속한다. 이는 중독이 안겨주는 매혹적인 보상과 다른데
강박사고와 강박행위는 수행하지 못하면 매우 불쾌한 느낌을 준다. 이 세 증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다. 행위 중독의 또 다른 사초는 강박 열정이다. 2003년 로베르 발레랑의 주도로 캐나다 심리학자 7명이 열정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을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이다. 조화로운 열정은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아주 건전한 활동을 뜻한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다. 이 유형의 열정과 관련된 활동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하지만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자리를 차지하진 않으며 그 사람의 삶에서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강박 열정은 건강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다. 단순히 즐긴다는 정도를 넘어선 욕구여서 행위 중독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들이 설명하듯이 이러한 열정을 품은 사람은 열정의 대상인 활동을 멈출 수가 없다. 열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열정에 내맡겨 둘 수밖에 없다. 활동 참여가 개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활동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지나치게 많은 자리를 차지해 삶에서 수행하는 다른 활동과 갈등을 빚게 된다.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자는 대신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재미삼아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이제 하루에 적어도 10km를 달리지 않고 못 견디는, 심지어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달리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의 경우 역시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런 사람은 걷기조차 못해 자리 보존할 지경이 되기가 전까지는 말마다 달려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이 쉬지 않고 달리는 활동과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달리기를 하는구나, 운동을 하는구나 싶지만 이게 하나의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식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 말은 뭐야? 내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나 어떤 어른들이 막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행복을 찾는 것이나, 알고 보면 그 빈 마음의 상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중독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행위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통찰력이죠. 이것이 영적 문제와 이제 집착과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열정은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든다. 그러나 강박 열정은 결국은 정신을 좀먹게 되어진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 행위가 깊이 내재된 욕구를 충족한다면 그러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고, 삶의 다른 측면은 다 제쳐놓고 그 행위를 추구해 결국 중독되고 말 것이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게임, 비디오 게임, 이메일에 노출되었을 때 행위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구 대다수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용어가 평가절하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 중독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그러니까 남용되면 다 중독이라 그러면 진짜 어떤 이때까지 기존에 정의해왔던 중독이라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보편화시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918년 전 세계에 독감이 유행하여서 7,500만 명이 사망했을 때, 와, 대단합니다. 독감으로요, 불과 100년 전에 7,500만 명이 사망했었대요. 독감 진단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에 엄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위 중독의 실상이 그와 똑같다. 스마트폰과 이메일은 뿌리치기 힘들다. 둘 다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다가 심리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체험을 하게 해준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또 다른 중독성 있는 체험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그 가상한 현실화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봤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앞으로 90%가 중독,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다 얘기했죠. 그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중독이 아닌 의미가 희석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행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모두의 행복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 문제인지,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지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증거를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현재 추세를 보면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물론 행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작정 아무 행위에나 이 용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중간에 그런 데 있죠. 중간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토록 집착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진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징후를 단지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없어 왔거든요.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문제를 어기거나 현실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마치 아까 독감처럼 7,500만 명이나, 그러니까 7,500명의 숫자는 다 걸리네. 근데 다 죽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그것이 다수가 이게 이런 문제에 퍼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모포비아 합중구. 행위 중독은 얼마나 흔할까? 입원하거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중독증을 앓는 사람은 인구의 몇 %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행위 중독은 훨씬 흔하다. 이런 중독에 걸리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일과 여가 활동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줄어든다. 심각한 중독자보다는 경미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지만 그런 외상이라도 오랜 시간 걸쳐 축적되면 뭐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 행복을 해친다.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행위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 중독을 조사한 연구는 여럿 있지만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그래피스는 20년 넘게 수행해온 행위 중독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다. 5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답게 그는 열정적이고 말이 빨랐다. 조숙한 학생이었던 그리피스는 인터넷 붐이 일기 두어 해 전인 23살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4년이었습니다. 영국 심리학회 연례회의에서 나는 테크놀로지와 중독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강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때 사람들은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 TV 중독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내게 인터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인터넷이 새로운 유형의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피스는 인터넷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중독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다. 그는 정부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이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행위 중독이 얼마나 흔하냐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자주 받았지만 그리피스는 단정적으로 답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두 학자와 의기투합해 연구에 착수했다. 2011년 세 학자는 여러 기존 조사를 철저히 검토한 긴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사전에 세심한 심사를 거쳐 다룰 연구들을 선별했는데 이에 따라 16세부터 65세 사이의 남녀 5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측정 방법이 신뢰할 만하며 주도 면밀한 연구로 뒷받침하는 것들만 포함시켰다. 그 결과 4개의 대륙에서 총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88가지 연구를 종합한 엄청난 성과물이 나왔다. 각 연구자들의 주제는 알코올, 니코틴, 마약 등 물질 중독과 도박, 사랑, 섹스, 쇼핑, 인터넷, 운동, 일 중독이었다. 이 논문의 최종 결론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연구 대상의 41%가 이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행위 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거다. 이는 결코 사소한 장애가 아니었다. 그리피스와 동료 학자들은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체험한다 했다. 어떤 행위를 멈출지 계속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통제력 상실, 그 행위와 관련된 해로운 결과를 체험한다. 다시 말해 특정 행위를 언제 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언제 중단할지, 그리고 그 중독 행위와 어떤 다른 행위들이 연관될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중독 행위를 제외한 다른 활동을 포기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나아가 중독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로 일상생활의 역할 수행, 예컨대 직장생활, 사회활동, 취미활동에 지장을 받고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한 상황에 연루되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무력해지고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정서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중독 중 일부는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최근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인구 40%가 이메일, 도박, 포르노 등 인터넷 관련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의 48%가 인터넷 중독자였고 40%는 중독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태거나 잠재적인 중독자였다. 연구 대상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이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얘기해보라고 하자 대부분 온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학업, 인간관계, 가족생활을 등한시한다라는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 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인터넷 중독 말고도 46%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고 또 10대의 80%는 1시간마다 적어도 한 번은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말했다. 지금은 훨씬 많겠죠. 우리 아이들보다. 성인의 경우는 2008년에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18분을 사용했는데 2015년에는 하루 평균 2시간 48분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중독 대상이 휴대폰 기기로 바뀌는 추세는 매우 위험하다. 어디를 가든 갖고 다니는 기기는 중독되기가 더욱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에 연결된 중독인 거죠.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 컨텐츠와 다양하게 내가 지금 접속되어 있는 그런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TV 드라마 10회를 몰아본다 대답했다. 소셜미디어에 꽂혀 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9%였다. 이 가운데 절반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1시간마다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했다. 확인하지 않고 1시간 이상 경과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중할 수 없다고 했다. 2015년에 스마트폰 중독자가 2억 8천만 명이었다. 이들을 한데 모아 노모포비아 합중국을 구성하면 인구 규모로 세계에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4번째 나라가 된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는 평균적인 인간이 집중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12초라고 발표했는데 2013년에 이 수치는 8초로 하락했다. 진짜 인간의 집중력이 짧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금붕어가 집중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9초입니다. 이제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안 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단 8초가 다른 잡생각 안 하고 사람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딴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12초였는데 이제 8초. 금붕어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진 시대. 부끄럽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집중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단언했다. 18세에서 24세까지 연령대의 77%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가 시간 갖는다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딱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그게 지금 여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하는 행위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했고 87%가 TV 드라마를 연달아 시청하면서 멍하니 보내는 때가 자주 있다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결과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명의 청년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일련의 숫자와 문자에 주의를 집중하게 했다. 그러다 소셜미디어의 시간을 덜 소비하는 청년들이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 자, 선사시대와 고대의 중독자들 한번 봅시다. 중독은 본래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유형의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했다. 고대 로마에서 중독됐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음을 뜻했대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판사가 중독 판결을 내렸대요. 그 사람은 빚을 청산할 때까지 노예로 일해야 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사례.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오늘날 굉장히 노예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어원이 너무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어원인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진짜 노예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중독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를 뜻하는 말로 변했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면 포도주 중독자, 독서를 즐기면 책 중독자가 되었다. 중독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식도락과 애주가 카드게임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 독서를 매우 즐기는 사람이면 중독자였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진 않았다는 거야, 중독자가. 근데 중독된다는 것은 뭔가에 몹시 열정적이게 된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중독이라는 단어의 존재감이 미미해져 갔다. 1800년대에 의학계에서 중독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1800년대 말 화학자들이 코카인 합성법을 알아내자 의사들은 중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코카인 사용자들의 중독을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코카인이 기적의 물질처럼 여겨졌다. 노인들에게 처방해주면 몇 킬로미터를 걸었고 지쳐서 기직맥진한 사람에게 처방해주면 정신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가 결국 코카인에 중독되었으며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곧 다시 행위 중독을 다루겠지만 행위 중독의 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 중독을 이해해야 한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2세기 동안 오직 약물 남용이라는 뜻으로만 쓰였지만 사실 인류가 수만 년간 물질에 중독되어 왔다. DNA 증거를 보면 네안데르탈린은 일찍이 4만 년 전에 DRD47R이라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린을 그보다 앞선 인류 조상들과 구분해주는 여러가지 행위, 이를테면 위험을 감수하거나 신기한 것을 추구하거나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행위를 관장한다. 네안데르탈린은 이전의 인류 조상들은 겁이 많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했던 반면에 이들은 끊임없이 모험을 감행하고 만족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형인 DRD4R이라는 유전자는 지금도 인류의 10%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무모하고 연달아 무엇인가에 중독된다. 넘어와서 다음 문단을 볼게요. 빛낭은 오늘날 담배의 아주 멀고도 오래된 친척벌 되는 식물이다. 빛낭 열매는 아레콜린이라는 무취의 기름기 있는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액체가 니코틴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한다. 빛낭 열매를 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숨쉬기가 쉬워지며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들이 이 열매를 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인기 있는 향전신성 물질이다. 그러나 빛낭 열매는 고약한 부작용이 있다. 너무 자주 씹으면 치아가 검게 변하면서 썩거나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보기에 안 좋고 치아를 잃는데도 계속 빛낭 열매를 씹는 사람들이 많다. 2000년 전 중국 황제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인들의 치아가 검은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빛낭을 씹으면 구강위생 유지에 효염이 있는데 구강이 위생적이면 치아가 검게 변합니다 라고 답했다. 어떻게든 둘러대고 싶었을 테지만 그다지 근거가 없는 설명이다. 남아시아인과 동아시아인 말고도 고대의 중독자들이 있다.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 역시 주변에서 자라는 것이면 닥치는 대로 맛을 봤다.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노박 덩굴과의 상록 과목인 카트 잎을 씹어왔는데 여기에는 흔히 스피드라고 부르는 메스암페타민, 상품명 필로폰과 같은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카트 잎을 씹으면 수다스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과잉 행위 상태가 되며 진한 커피 여러 잔을 마신 것처럼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각성 효과가 있는 피투리를 발견했고 동시대에 북아메리카 대륙 거주민은 담배를 발견했다. 두 식물 모두 피우거나 씹을 수 있으며 니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한편 7000년 전 안데스 지역의 남아메리카인은 대규모 공동체 회합에서 코카 잎을 씹기 시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마리아인이 아편 제조법을 터득했는데 난 깜짝 놀라서 사마리아인이 아편 제조법을 터득했대. 사마리아인 너무 너무 기쁜 나머지 작은 점토판에 제조법을 새겨 넣기 시작했다. 자, 코카인을 사랑한 프로이드, 심리학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코카인을 사랑했대요. 약물 중독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약물에 고도의 화학 지식과 값비싼 장비가 있어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주인공 월트 화이트는 폐암 진단을 받자 자신이 죽고 난 뒤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 교사를 그만두고 메스암페타민 제조업자로 변신한다. 제품의 순도를 높이는데 매진한 그는 마침내 순도 99.1%인 약물 스카이 블루를 제조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판매해 수백만 달러를 번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이 드라마 혹시 아나? 나 언뜻 듣기는 이게 누가 이거 봤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생계를 위해서 그 마약을 제조해서 팔았는. 그러니까 마약 판매하는 것도 휴머니즘적인 요소로 가미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3단체 컨텐츠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실제 세상에서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들은 순도야 어떻게든 닥치는 대로 약물을 사들이기 때문에 거래상들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들을 섞어 희석한다.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려면 순도와 상관없이 매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 다른 많은 마약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마약들에 함유된 주성분은 식물들에 함유된 주성분과 화학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난번 2년 전에 읽었던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시면 지금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왔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재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각성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려면 남들에게 없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명상과 엑스터시 경험하는 건데 그게 과거의 고전적인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VR이라든지 기계적인 장치, 또 뇌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활용하고요. 또 과거에는 중독에 대해서 실패했던 인생을 종쳤던 그런 마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한 마약. 그래서 심지어는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이 복잡한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걸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집에서도 스스로 마약을 만들 수 있어서 스스로 각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류에게 있는 잠재성을 끌어내주는데 자신들이 기여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마저도 각성 물질인데 그걸 개인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 있게 오픈 소스화 하겠다. 이게 그 불을 훔친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더 보편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는. 그래서 마약이 거대한 산업이 되기 전 의사들과 화학자들은 시행착오 끝에 또는 우연히 마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냈다. 1875년 영국의학협회는 78세의 로버트 크리스티슨 경을 4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크리스티슨 경은 키가 크고 성격이 고약한 괴짜였다. 50년 전 그가 의료업을 시작했을 때 마침 영국의 살인마들의 비소, 또 스트리크닌, 청산가리 등으로 사람을 독살하는 법을 알아냈다. 크리스티슨 경은 이런 약물을 비롯해 다양한 독극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했다. 실험을 자원할 사람을 찾는데 애를 먹자 그는 수십 년 동안 직접 위험한 독극물을 삼켰다가 토해내는 실험을 했다. 근데 이거 보면서도 참 세상 또라이 많다. 우리가 목숨 걸고 생을 걸 가치 있는 언약을 잡으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언약으로 잡아서 생을 건 가치를. 그러면서 섭취한 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실시간으로 독극물의 효과를 기록까지 했어. 그러니까 엘리트는 달라. 크리스티슨 경이 실험한 독극물 중에는 작은 녹색 잎이 있었는데 이 잎은 입을 마비시켰고 오랫동안 활력이 넘치게 해주었으며 본래의 나이인 80보다 몇십 년 젊은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한 번은 기운이 넘쳐 장시간 산책을 나섰다. 9시간에 걸쳐 약 24km를 걷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았다 기록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났으며 새로운 하루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크리스티슨 경이 씹은 것은 코카인으로 거기에 함유된 물질의 4촌벌쯤 되는 각성제가 바로 그 유명한 코카인이다. 그곳 영국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0km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한 젊은 신경과학자가 코카인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격, 성, 그리고 꿈에 관한 이론을 떠올린다. 하지만 당대에는 코카인을 적극 권장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화학자들이 최초로 코카인을 합성해낸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프로이드는 크리스티슨 경이 24km를 걷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솔깃했다. 그러니까 어떤 서밋이 되어서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어떤 후대를 남기느냐가 되는 거예요. 코카인이 크리스티슨 경에게 활력을 주었을 뿐더러 툭하면 재발하는 우울증과 소화불량까지 완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프로이드는 약혼녀 마르타 베르나이스에게 보낸 900여 통이 넘는 편지 중 한 통에서 이렇게 썼다. 잘하면 코카인이 모르핀을 대신할 치료법이고 효능은 월등하다는 에세이를 쓸 것 같소. 우울증과 소화불량을 치료하느라 소량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효과가 최고요. 프로이드는 평생 감정 기복을 겪었지만 마르타에게 이 편지를 쓴 뒤 10년간은 특히 심각한 감정 기복을 시달렸다.
희열감이 절정에 다다른 1884년에 그는 코카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코카에 관하여는 이 마법의 물질에 바치는 찬가였다. 프로이드는 코카에 관하여 라는 드라마 제작에 관련된 모든 역할을 직접 해냈다. 자신이 실험가였고 연구 대상이었으며 열정 넘치는 저자였다. 그 에세이에서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카인을 섭취하면 몇 분 뒤 갑자기 희열감과 날아갈 듯 가벼운 기분을 경험한다. 입술과 입천장을 보들보들한 모피로 감싼 느낌이 들다가 따스한 느낌이 뒤따른다. 코카인이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희열감과 한없는 행복감인데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행복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프로이드는 코카인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매료되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음을 암시한다. 첫 실험에서 나는 잠시나마 독성 효과를 경험했다. 숨이 느리고 깊어졌으며 나른하고 졸렸다. 자주 하품이 나왔고 다소 둔감해진 느낌이 들었다. 코카인을 섭취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일하면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난 뒤 행복감이 줄어드는데 이때 피로를 쫓으려면 코카인을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가 제시한 유명한 이론들을 검증 불가능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코카인에 관해서만큼은 프로이드도 면밀한 실험을 하려고 실험했다. 프로이드가 쓴 편지들을 보면 코카인 역시 중독성이 있는 여느 각성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본래 느꼈던 정도와 같은 강도의 희열감을 재현하려면 갈수록 복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는 적어도 10여 차례 대량으로 코카인을 복용했으며 결국 중독되었다. 코카인 없이는 생각하거나 일하는데 애를 먹었으며 코카인에 취해 있을 때 뛰어난 생각이 떠오른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많은 서밋들이 다 이런 환각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는 그 행복이 점점 이건 취하면 취할수록 문제가 아니라 더 정말 힘이 되고 내가 영육간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참 감사하구나. 구원이 너무 좋구나. 그리스도가 너무 내게 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힘이 계속 부딪히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게 우리의 행복으로 찾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 속에서 몰입이 나오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속에 지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앞서는 거기에 많은 작품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몰입이 있고요, 뭔가 빠져들어야 그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냐, 아니면 악령이냐, 아니면 다른 사단이 주어지는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이제 마약일 수도 있는, 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3단체들은.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인터넷 시대가 됐고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는 게임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89년 프로이드는 비염에 걸렸는데 막힌 콧구멍을 치료하느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친구 빌헬르 플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로이드는 코카인의 효과를 생생하게 자세히 묘사했다. 공교롭게도 그에게 비염을 진정시킬 방법이 코카인뿐이었다. 통증이 특히 심할 때는 코카인을 물에 타서 콧구멍에 발랐다. 1년 뒤 망년자실한 그는 코카인은 이로끼보다 해로운 점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코카인과 처음 만난 뒤 12년이 지난 1896년 프로이드는 코카인을 완전히 끊어야 했다. 프로이드는 어쩌다가 코카인의 장점만 보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했을까? 코카인에 매료된 초기에 그는 모르핀 중독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르핀을 갑자기 끊자 오한과 우울증 같은 금단 증세를 보인 환자의 사례를 묘사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코카인을 날마다 대량으로 복용하기 시작하자 완전히 회복해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프로이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간과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독되고 탈이 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하고 생을 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결국 138 언약을 나의 행복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확신으로, 나의 천명으로 계속 그걸 찾아내는 집중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만 뚫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이 지난 후 그는 코카인 치료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카인으로 모르핀 중독을
모르핀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한 가지 중독을 또 다른 중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코카인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해도 된다. 자, 프로이드가 코카인에 매료된 것은 정신과 신체가 나약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린다고 믿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천재에게 중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로버트 크리스티슨 경과 마찬가지로 그는 지적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코카인을 접했다. 프로이드는 코카인의 특성을 너무 심하게 오해한 나머지 모르핀 중독을 치료해 주리라고 믿는 오류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앞으로도 많이 범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이패드 같은 걸 교육 컨텐츠를 실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좋겠어. 너무 좋잖아. 아이들이 화면에 영상에 익숙하니까 그걸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정작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 영상이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역설적인.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급변하게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게 효과적이겠어, 이게 아이들에게 먹히겠어 해서 교육 컨텐츠화해서 내는데 돈을 벌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 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병통치약 코카콜라의 탄생. 자, 이런 믿음을 품은 사람은 프로이드만이 아니었다. 프로이드가 코카에 관하여 쓰기 20년 전 미국 남북전쟁 때 마지막 전투에서 한 남군 중령이 부상을 당한 후 모르핀에 중독되었다. 그 또한 모르핀 중독을 코카인을 가미한 팅크로 치료할 수 있다 믿었다. 틀린 생각이었지만 그가 발명한 약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제품 중 하나가 되었다. 남북전쟁은 1865년 4월 16일 부활절 저녁에 벌어진 짧지만 유혈낭자한 전투로 막을 내렸다.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목숨은 건졌지만 칼에 맞은 상처의 통증은 몇 달 동안이나 이어졌다. 수천 명의 다른 부상자들처럼 펜퍼튼도 모르핀으로 통증을 치료했다. 처음에 군의관들은 몇 시간 간격으로 소량을 처방했다. 그러나 펜퍼튼은 모르핀에 내성이 생겼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끝내 완전히 중독되고 말았다. 그 문단의 맨 밑에 보면 그는 결국 모르핀이 자기 몸에 득보다 해를 더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훌륭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러듯이 펜퍼튼의 뒤를 이은 프로이드가 그랬듯이 펜퍼튼도 실험에 나섰다. 만성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르핀을 대체할 중독성 없는 물질을 찾는 것이 그가 세운 목표였다. 1880년대 중반 펜퍼튼은 여러 번 실패한 끝에 포도주와 코카잎, 그 다음에 콜라 나무 열매, 그리고 다미아나라고 불리는 향기로운 관목을 혼합한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답을 찾았다. 1880년대에는 식품의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펜퍼튼은 이 혼합물의 의학 효능에 대해 문법마저 틀린 미사 여구를 써가며 마음대로 묘사했다. 그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말이다. 1885년 그는 신문에 이런 내용의 유료 광고를 냈다. 이런 사기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버전에도. 자, 어떤지 볼까요? 프렌치 와인 코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과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의학 전문가 2만 명 이상이 효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인은 심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국민입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누구든 우리가 권하는 이 놀랍고 신기한 약 프렌치 와인 코카를 복용해 보십시오. 정신적 불안, 소화불량, 정신적 또 신체적 피로, 모든 만성적 소모 질환, 또 위장병, 변비, 극심한 두통, 신경등동, 프렌치 와인 코카가 깔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코카는 생식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약도 치료하지 못하는 정자부족, 발기부전까지 치료해줍니다. 모르핀 중독이나 아편 중독, 알코올 과다 섭취로 고생하는 불행한 분들에게 프렌치 와인 코카는 엄청난 축복이며 활력을 잃고 기능이 저하된 신체 기관을 되살리는 놀라운 효능이 있음을 무수히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펜퍼튼도 프로이드처럼 카페인과 코카잎을 혼합한 물질은 중독성 없이 모르핀을 치료한다 믿었다. 1886년 애틀란타와 풀튼 카운티 정부가 금주법을 도입하자 펜퍼튼은 이 제품에서 와인을 빼고 코카콜라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게 바로 코카콜라의 탄생입니다. 사실 무서운 이 역사적 배경이 이 사기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코카콜라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코카콜라라는 제품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했다. 코카콜라는 처음에 거물 기업
가 아사 캔들러에게 팔렸고, 이어서 마케팅의 귀재 어니스트 우드러프와 WC 브래들리에게 팔렸다. 우드러프와 어렵다 이름이. 브래들리는 가게에서 집으로 가져가기 쉽게 6병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파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고, 그 결과 돈방석에 앉았다. 그러나 정작 코카콜라를 발명한 존 페퍼튼에게는 정반대의 운명이 찾아왔다. 코카콜라는 모르핀을 대체할 약품이 되지 못했고, 그의 중독증은 점점 심해졌다. 코카인은 모르핀을 대신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펜퍼튼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무일푼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는 코카인의 효능이 월등하다고 믿었던 프로이드와 펜퍼튼이 정말 무지했다고 우쭐해하기 쉽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코카인은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이 약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 스티브 잡스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안 보여주고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 역시 우쭐해할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프로이트와 펜퍼튼이 코카인에 매료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푹 빠져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느냐, 치러야 할 대가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문하는 즉시 시청할 수 있는 오락 포털, 자동차 서비스, 세탁 회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레딧과 이머저, 버즈피드, 또 매셔블, 여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에는 10대만의 세상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온갖 새로운 유형의 강박사고와 강박행위와 중독이 존재한다. 실종된 부모와 10대들만의 디지털 세상. 2013년 심리학자 캐서린 스타이너 어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미국 아이들이 부모가 실종 상태에 빠진 것을 목격할 때, 즉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때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을 만난다. 7살 콜린은 스타이너 어데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거의 항상 저녁 식탁에서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요. 뭐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잠깐 확인할 게 있어 라고만 대답해요. 동갑내기 팬이는 엄마한테 같이 놀아달라고 해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 계속 보내요 라고 말했다. 13살 엔젤라는 기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족 생각도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정말 짜증나요.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잠깐 전화로 뭐 좀 확인하고 회사에 연락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 좀 해야 해 라고 말만 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늘 휴대폰과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구자들은 머리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신생아들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시선을 쫓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의 산만한 부모가 주의 산만한 자녀를 길러낸다. 자녀가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이끈 수석 연구자에 따르면 아동의 주의 집중력 능력은 언어 습득, 문제 해결, 그리고 다른 핵심적인 인지 발달 단계에서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강력한 지표다. 자녀가 노는 동안 보호자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시선이 자꾸만 딴 곳으로 향하면 핵심 발달 단계에서 자녀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왜? 부모들도 젊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했고 대학 때부터 했고 지금 엄마가 되었는데도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지식적으로 모르면 무지하잖아. 그러니까 무식한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 통제가 안 되더라도 부모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약자들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방법을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과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 복음 콘텐츠가 너무 필요한데 여기에 눈뜬 사람이 없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안 나오니까 난 답답해. 정말 답답해.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으니까 딴 걸 지어주잖아. 근데 딴 걸 지어주지 말고 우리의 콘텐츠로 얼마든지 언약 전달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난 그런 좀 한을 가진 대학생이 정말 좀 전공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부도 하고 제대로 콘텐츠도 만들고 뭔가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남길 수 있는 난 그런 랩런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언약 잡고 또 주위에 올라오는 랩런트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날 때부터 전자기기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여기게 된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되면 사회생활이 실제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간다. 중학생들은 날마다 온종일 인스타그램으로 수억 장의 사진을 공유하고 수십억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들에게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우정을 나누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류는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교류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훨씬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함으로써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공감은 발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능력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잘 길러지지 않는다. 7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남자아이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대 소녀 3명 중 1명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또래들이 서로에게 가장 못되게 군다고 답했다. 12에서 13 소녀는 11명 중 1명, 14에서 17세 소녀는 6명 중 1명이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많은 10대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꺼리며 다툴 때는 문자 메시지로 한다. 한 소녀는 스타이너 어데어에게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면 너무 어색해요. 누구랑 다툴 때는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해요. 전화해 아니면 화상통화로 해? 라고 물으면 다들 싫다고 해요. 어떤 소녀 이렇게 말했다. 문자 메시지로 하면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해보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반응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런 방식은 직접적인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타이너 어데어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는 정숙하고 다정하고 세심한 인간관계를 기르는데 최악의 방법이다. 그런데 10대는 문자 메시지 소통 방식에 갇혀버렸다. 그들은 온라인 세상에 낚여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친구들과 직접 만나 어울려고도 하지 않는다. 저널리스트 낸시 조 세일즈 역시 13에서 19세 10대 소녀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소셜미디어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세일즈는 2년 반 동안 미국 10개 주를 돌며 수백 명의 소녀들을 만났다. 그리고 스타이너 어데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10대 소녀들은 온라인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잔인함, 과잉 성애화와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관계를 접하고 배웠다. 소셜미디어가 그저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인 사례는 가끔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10대 소녀들에게 그것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입는 직접적인 통로였다. 중독이란 문제를 놓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나빴다. 거의 모든 10대 소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가운데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왔고 유튜브가 대표적이겠죠. 따라서 사회적 고립과 강박적인 남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많은 10대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허비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다음 문단에 보면 세일즈가 조사한 내용에 공명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시카 콘테라는 13살 지금은 이란 기사를 썼다. 콘트레라는 캐서린 포머레닝이라는 13살 소녀의 일과를 며칠 동안 기록했다. 포머레닝은 좋아요와 크크크에 부담에 짓눌려 허덕이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난 이제 밑에 이거 보면 난 이제 아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처럼 굴지 않아요. 6학년 말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냅챗,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다운받을 때 6학년 말에 평소 하던 것을 전부 그만두었어요. 쉬는 시간에 놀이를 하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뭐 그런 거 다 그만뒀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요것만 읽겠습니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10대 소녀들에 비해 온라인에서 고리하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시간을 덜 쓰지만 대신 게임에 낚인 아이들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자 일부 게임 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의 섹스와 폭력이 난무해서가 아니라 지독하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대치와 피드백이 적절히 어우러진 게임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고 계속 하고 싶게 만든다. 2013년 5월 응우엔 하동이라는 베트남인은 은둔형 비디오 게임 개발자가 스마트폰 게임 플래피 버드를 출시했다. 화면을 계속 터치해 날아가는 새가 장애물을 통과하게 유도하는 단순한 방식의 게임이었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한동안 이 게임을 본체만 채했다.
사용 후기를 올린 사람들은 플레이하기 너무 어렵고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너무 비슷하다고 비난했다. 8달 동안 플래피 버드는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바닥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2013년 2월 응웨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플래피 버드를 다운로드했고 그달 말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무료 앱으로 선정되었다. 이 게임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응웨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광고 수익으로만 하루에 $50,000를 벌어들였다. 별 볼 일 없던 게임 개발자에게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배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마땅히 신바람이 났어 했을 응웨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사용자와 팬 수십 명이 플래피 버드에 중독되어 헤어날 수 없다며 호소했기 때문이다. 애플 스토어 웹사이트의 아이디 자숨79는 완전히 망했다. 부작용이 코카인, 메스암페타민보다 더 지독하다라고 했고 또 인생은 끝장났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묵시록이라는 제목의 사용 후기를 올렸다. 또 두 줄 내려와서 보면 플래피 버드 때문에 난 죽을 거야. 우선 절대로 플래피 버드를 다운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무시했어. 자지도 먹지도 않고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렸어. 사용 후기를 쓴 사람들이 좀 과장했다 쳐도 이 게임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 보였다. 수백 명의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코카인이나 메스타민에 비유하면서 응웨를 마약상처럼 만들어 놓았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남의 인생을 망치는 지경에 이르자 성공은 양심의 가책에 묻혀버렸다. 2014년 2월 8일 이런 트윗을 날렸다. 플래피버드 사용자들에게 사과한다. 지금부터 22시간 뒤에 플래피버드를 스토어에서 철시하겠다.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본 일부 트위터 사용자는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응웨는 재빨리 다른 트윗을 올려 그런 추측을 일축했다. 법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이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응웨는 역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플래피 버드를 모방한 게임 수백 가지가 온라인에 우후죽순으로 출연했지만 응웨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부러 중독성이 없게 설계한 훨씬 복잡한 게임을 만드는 일이었다. 플래피 버드가 중독성이 강했던 것은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속도와 횟수, 게임과 게임 사이의 시간, 새로운 장애물의 출현 등 모든 관련 요소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래피 버드 밖에 존재하는 실제 세상도 예전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굼뜬 움직임은 중독의 적이다. 사람들은 행위를 하는 즉시 결과가 나와야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테크놀로지부터 교통순환,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우리 뇌는 점점 참을성 없고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 가져라. 반드시 다른 거 다 끄고 말씀 앞에 내가 정시기도, 정시 예배할 수 있는 깊은 기도에 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라. 이게 없으면 우리의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계속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19세기의 견주어 중독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중독 자체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모를 거듭해왔다. 화학자들은 위험한 중독 물질을 끊임없이 합성해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험을 고안해 파는 기업가들은 끊임없이 중독 행위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3단체 사람들이 중독 물질도 만들어왔죠.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또 이 3단체에 또 중독 행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콘텐츠를 만들죠. 자,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30년 동안 계속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 의사가 구글 글래스에 중독된 사람들을 최초로 확인했다. 현역 해군 장교인 그는 이 기기 사용을 중단하려다가 금단 증세를 겪었다. 그는 구글 글래스를 하루 18시간 사용해왔는데 꿈을 꾸며 마치 이 안경을 쓰고 보는 듯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전력이 있었지만 구글 글래스 중독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 밤에 잠자리를 들면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저절로 관자놀이 쪽으로 이쪽에 누르는 거 있잖아. 관자놀이 쪽으로 자꾸 올라갔다. 쓰고 있지도 않고 아는 구글 글래스의 자동 버튼을 누르려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 글래스나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헤드셋 통해서 가상현실 VR 체험하는 게 더 생활화되고 더 보편화되고 더 사실적인 체험으로 다가올수록 아마 많은 행위 중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 여기까지 있고 챕터 2는 우리 내일 6시죠? 내일 6시에 하겠습니다. 챕터 2 우리는 모두 중독자다. 우리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진이부터 할게요.
중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인터넷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만 중독인 줄 알았는데 참 많은 중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저희에게 있어 위험한 이유가 오늘 중독이 해로운 것은 다른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참 많이 와닿았던 게 교회에 있어서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행위 중독에 돼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이 언약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게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이 교회 내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여기 뭐 오늘 중독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기 뭐 하나 더 사실 많겠지만 오늘날은 또 그 여행 중독도 있지 않을까. 예, 그치. 네.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그치. 계속 그리고 어디 뭔가 계속 떠나고 먹방 싶고. 중독 뭐 다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포괄적인 행위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는데 그거 해결하기 위한 그 일도 중독이 되어버리고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유일한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게 정말 맞구나.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저에게 있어서 결론은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도 뭔가에 중독,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뭔가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멈춰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매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독되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하는 폰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게임에는 딱히 내가 안 하니까 중독이 별로 안 되어 있지 않다. 뭐 인스타그램도 잘 안 보고 그런 것도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나는 정도라서 나는 그 정도 지수가 좀 낮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식사할 때도 핸드폰을 본다거나 스티브 잡스 가정은 밥 먹을 때 폰도 안 보고 그러려 했는데 난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폰 너무 수시로 보고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확인해보는 거 되게 이거를 톡톡 치면 이제는 되게 되니까 되게 습관적인 것 같아. 이게 아무것도 없는 딱 보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 계속 쳐보는 거야. 이게 되게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게 아주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까 전에 이 중독의 어원이 노예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 상태에 있는 내 상태를 조금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아까 전에 그 부부 글래스 할 때 만진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만지는데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내가 얘네 학생 때 우리 뭐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고 제일 기본적인 폰이었는데 애들 다 가지고 있다가 진동이 듣지 않았는데 진동이 느껴지는 거야. 다들 그런 거 해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그럴 때 너 진동병 왔어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도 10년 전에도 진동병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애들이 더 스마트폰에 더 노출돼 있으니까 앞으로 오는 문제는 더 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병 시대고 앞으로 이제 중독 시대인데 여기 답은 진짜 우리가 복음에 중독되는 것밖에 없구나. 복음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절대 언약 속에 있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랩런트들을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노바디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나부터
올바른 절대 언약 붙잡고 138로 기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됐고요. 아까 그 10대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하잖아요. 얼굴을 안 본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지금 뭐 전화하고 만나는 것보다 핸드폰이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단절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단지 여기 있는 10대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집사님? 그거 보면서 그때 윤목사님 말씀에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진짜 몇 초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인데 진짜 멈추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는 그 힘을 그게 진짜 행복한 것으로 우리 내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 힘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저도 별로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보면서 여기 아까 얘가 이제 저도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요. 제가 뭘 확인하면 엄마 같이 놀아줘 하는데 이거 좀 확인하고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후대가 나의 시선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진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와 진짜 그 사역자가 돼야겠다는 그게 좀 다시 붙잡혔어요. 성함이 수장이. 도수정.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중독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독이란 게 각인이라는 부분이랑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가정과 가문 오래된 영적 문제 각인된 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었어도 이게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자꾸 세계복음을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독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를 보면서 느끼고 랩넌트들 통해서도 많이 왔는데 이 디지털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 보면서 진짜 이거를 진짜 사단이 계속 심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진짜 어디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럴수록 내가 복음 안에 더 가정될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거를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저도 이거 제가 아이를 지금 품고있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릴 때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을 만난다.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냥 약한 하나님이 아닌 약간 인간이라서 저거 어디 중독되기 너무 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의 눈을 보면 세상을 보고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음 이 사단의 이 환경이 아니고 복음의 환경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시대에 요괴백시 보면은 그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정말 아이들을 다 죽어나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아이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이 스마트폰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똑같은 그런 유아 살해 현장과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때만 뭐 칼 들고 아이들 잡아 죽인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기계적인 테크놀로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유아 살해 현장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왕이 왕은 지났냐면서 다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약 전달이 안 되도록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차세대 교회를 지킬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할 2, 3,7나라까지 갈 후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열한 이 전쟁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말 이 아이 한 명을 딱 보호해서 그 바구니에 담아서 떠밀려 보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심정이 우리의 교사로서 부모로서 끊임없이 있어야 될 기도가 아니겠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영이는 오늘 읽었던 우리 독서 중에 짧게라도 풀어보시죠. 혹시 뭐 느낀 거 있습니까? 네, 패스. 알겠습니다. 예림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은데 진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중독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체리에서도 그랬는데 그 행위 중독은 몇 년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위험한 게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게 좀 나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오는 공허함, 집착 때문에 어딘가에 중독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말씀에서 정신병 시대 이야기 하시면서 그 예배 승리하고 이제 개인 정시 예배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그 유대 자기 자식들한테는 쓰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도 진짜 이 테크놀로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좀 길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원단 메시지에 보면은 유목사님이 4차 산업혁명의 휴증을 대비할 기도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치. 기도 계획을 조금 세우고 진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에서 얻는 유익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24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이 연구자가. 그러면은 많은 데이터와 객관적인 팩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전도자의 관점에서 영적인 어떤 영향으로 이게 미칠 것인가? 그리고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얘기를 하셨지만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아이가 알아차릴 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디지털 세상을 만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빈틈이 생길 때 결국은 그것을, 그러니까 소중한 기회가 언약 전달의 어떤 결정적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의 놓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런 틈들이 계속 벌어지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미션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같이 어떤 면에서 실험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사실. 근데 과거의 부모님도 안 힘들었던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부모가 되는 세대는 왜 이게 특수한 케이스냐면 스마트 환경이 처음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놓고 기르는 첫 세대야. 그러니까 아무도 앞선 선배가 지혜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살면서 애 키울 때 이렇다 하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법에 있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줄 게 없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첫 세대면서 처음으로 겪어가면서 처음으로 우리도 중독자면서 또 이 아이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워 나가야 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 넘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0년, 30년이 흘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떤 후대들이 생겨날지는. 그러나 전도자는 미리 말씀을 하나 주시는 길 90% 정신문제 온다. 갈수록.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집중시대를 열어라. 집중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올해 들어 특히 계속 예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예배. 이런 배경들을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VDRP를 갖고 적용을 하자면 C는 언약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V는 시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시대 상황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언약 전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자꾸 만들어요. 환경적인 요인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기술적인 것도. 그럼 우리 드림은 뭘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분열시키는 시대라면 이렇게 집중